김정은에게 있어서 완성 단계는 핵도 완성시키고 주에도 후계 세습 구도를 더 심화 내지 완성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 게 김정은의 올해 목표라는 거죠. 이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우리의 적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폭탄 던진 게 뭔가 이제는 좀 또 예전과는 달리 좀 실행하고자 하는 투가 좀 보여요. 자, 새 벽두부터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대남 기구들 싹 다 정리하라고 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를 수행할 일종의 북한 내에 TF팀이 꾸려집니다. 그 TF의 단장은 외무상 최선희 외교실세죠. 최선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 기구가 마련됐다라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TF팀에 누가 참석했는고 이름을 좀 살펴봤더니 다름 아닌 통일전선부의 리선권이 참여를 한 걸로 보도가 됩니다. 평양 정상회담 당시 리선권 북한 위원장이 우리 대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냉면이 넘어가냐고 면박을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념이 없으면 시기가 주인 닮아서 지금 또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 매체의 호칭이 특이합니다. 리선권 동지를 비롯한 대남 일꾼들이 참석했다. 이렇게만 표현이 나옵니다. 리선권은요, 통일전선 부장이에요. 네. 단 한 번도 리선권 대남 일꾼이라고 표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리선권이 통일전선 부장에서 무언가 징계를 받고 대남 일꾼 차원으로 격하됐다라는 것을 우리 첩보에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대남 일꾼 리선권이 참여했다라고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선권이 부장으로 있는 이 통일전선부가 뭐 하는 데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통일전선부는 대한민국 내부의 첫 번째 역할은 간첩을 보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통일전선부 안에 있는 가장 실세에 유명한 과가 직접 침투과. 아, 그래요? 예. 이름. 첩보 역할을 하는 게 대남 첩보 역할을 하는 기구가 바로 통일전선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일만 하냐? 그건 아닙니다. 개성공단 사업 같은 굵직한 남북교류 사업도 통일전선부가 주무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다? 통일전선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통일전선부가 점점 축소되거나 아예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선권에 대해서 저렇게 직책조차도 붙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언급하고 대남 일꾼이라는 게 간부라는 의미예요. 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제 대남 관련해서 이제 필요 없다 이거죠. 김정은이가 1월 1일부터 대남 기구 정리해라 이랬으니까 이제 이선권이의 명줄, 이선권뿐만 아니라 이선권을 위시한 대남 관계자들이 이제 사실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통일전선부 리선권 부장이 바로 조평통 위원장 출신입니다. 조평통이 어디냐? 원래는 통전부 산하기구였어요. 그런데 2016년 6월에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이 돼서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의 통일부와 같은 위상에, 같은 격에, 같은 대화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북한 내에서 이 조평통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 조평통에서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하지만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이 조평통의 기능이 점점 무력화돼서 지금은 거의 조평통이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김정은의 명령으로 통일전선부가 없어지거나 축소된다는 충격적인 소식. 그래서 당연히 조평통은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이 대외 매체에 접속이 안 된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데가 바로 조평통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끼리도 폐쇄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대남 기구를 싹 다 정리하라고 한 것은 일종의 기존의 어떤 고착화된 기구에서 이제 대남 간첩이나 대남 사업을 해왔던 것을 판을 싹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남쪽에 기대할 것도 없다라는 의미이기 동시에 좀 실속 있게 대남 사업을 다시 해봐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소떼방북이나 금관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나 이상 가족 상봉 같은 거 누구랑 하지? 최선희만 잘 공략하면 오히려
지금까지 경색됐던 것과 반전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사실은 이쪽에 조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우리를 약간 간접적으로 엿먹이려고 하는 시도일 것 같아요. 어떤? 일단 이제 이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외국으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외국 가운데서도 적국, 교전국으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만약 유사시에 판문점에 있는 핫라인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너희는 적국이니까 교전국이니까 우리는 핫라인이고 다 필요 없고 제3국가 예를 들어서 뭐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메시지를 남겨놨으니까 대한민국은 가져가라고 이러면은 굉장히 한 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두 단계, 세 단계 거치게 돼요. 그러네. 굉장히 번거롭게 돼요. 그러면 정말 긴박한 순간에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을 못할 수가 있어요. 맞네. 이 상황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바로 그런 변화 중에 하나가 이번에 김정은의 발언 중에 가장 인상적이다. 호칭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남한, 뭐 괴뢰도당이라는 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남한이라고 남조선이라고 얘기한 건 자기들이 이제 북조선이니까 하나의 완전체에서 갈라진 두 개의 존재 뭐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을 쓰기 시작했어요. 조금 뭔가 상황 자체에 대한 어떤 맞아. 그 변화를 가져가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게 오랫동안 북한 주민들한테는 금기어였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과거에 우리가 북한에 40kg 드림 그 PP 마대로 해가지고 쌀을 담아서 보낼 때 맞아요. 거기에 쌀 40kg 대한민국 해가지고 녹색으로 크게 써 있었는데 대한민국. 사실 초기에는 그게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뭐지 이랬는데 알게 되니까 봉지 드러나지 않게 뒤집어 가지고 그거를 뭐 담아서 쓸 수 있게 하고 쌀포대를. 이럴 정도로 금기시하던 건데 이제는 공식으로 쓰고 나왔다. 이거는 뭐 국가 대 국가로 가져가겠다.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북한에서 들은 게 처음인가요?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작년 7월에 이미 김여정이 주한미군 정찰기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김여정이 발끈하면서 성명을 내면서 그때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거든요. 그다음에 그때쯤 또 뭐냐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리가 북한 팀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북한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우리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불러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 전까지만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같은 민족이다라는 건데 이제가 아니라 그냥 다 별개의 나라다. 너희들하고 상관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나라의 호칭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얀마라고 부르는 나라 있잖아요. 미얀마. 지금 미국에서는 주요 언론들이 미얀마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버마라고. 과거에 우리도 버마라고 불러요. 우리 아웅산 그 아웅산 버마요. 왜냐면 이제 미국과 이제 영국 언론들은 그 1988년에 이제 버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민중들을 탄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호를 바꿔버려요. 미얀마로 국호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언론들 특히 CN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군사정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한 미얀마를 안 쓰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언론들은 버마 옛날 호칭을 써요. 최근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요. 그 젊은 세대들 이제 남쪽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네. 꼭 통일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대답들이 많다라고 해요. 사실은 많아요. 저희만 해도 앞서 이 통일이라는 건 절대적인 가치지 이것은 뭐 논쟁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시기에 따라서 변하는 가치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어머니 때, 아버님 때만 해도 한국이 하나였을 때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심정적으로 분단돼 있다는 사실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해하는 겁니다. 근데 저만 해도 딱 태어났을 때 뭐예요? 둘이 어차피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교육을 받았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란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세대는 통일하면은 그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당위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저 북한 그럼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밌게도 북한도 마찬가지인 게 김일성하고 김정일 이들은 그냥 통일지상주의잖아요. 근데 사실 김정은만 해도 다르거든요. 맞아요. 신세대네. 북한은 옛날에 군대 내보낼 때 10년, 13년 군복무할 때 통일병사가 돼서 돌아오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조국을 통일하겠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는 북한이 사명감도 바뀌었어요. 오로지 결사옹이 총폭탄 정신으로 김정은만 결사옹이 하자로 바뀌었어요. 미국의 대기업이 들어가서 북한을 땅 따먹게 하고 중국의 대기업이 와서 땅 따먹게 하고 러시아가 들어와 다 따먹었어. 정작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했다가 아무것도 못했어. 그럼 너희들 마음이 좋겠어? 대신에 어른들은 이런 길도 있어, 이런 길도 있어, 이런 길도 있어. 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너희들이 살 세상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듣고 판단해 라는 생각만 해주게 하는 거예요.
저에서 퀴즈를 하나 내면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려면 이제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그렇죠, 있죠. 그죠? 금방 그래요. 북한도 똑같이 그 지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분단이 인식되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통일이 있어요. 그죠. 우리 반쪽짜리 지도를 그리는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도 내가 모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고요. 한국에 오니까 제 친구들도 자기도 무슨 노래인지 몰랐지만 불렀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일은 이제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라는 통일로 나에게 어떤 문제인지를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통일을 이야기할 때 북한의 이제 싼 노동력과 뭐 값싼 뭐 지하 자원이라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할 땐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되면은 경제적 비용도 있지만 사회적 비용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이미 블루 칼라로 확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이트 칼라고 우리가 선진 기술 이러면은 북한 사람은 만년 2등 국민, 한국 사람은 1등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통일된 이후에도 사람의 통일을 나가긴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정서적인 어떤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그 베트남에 가잖아요. 베트남 친구들이 있는데 밥 먹다가 술 먹다가 갑자기 나가자 그래요. 왜? 갑자기? 아니 나가 빨리 나가자. 나가요. 왜? 뒤에서 하노이 사투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친구들은 호치민 친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트남에서 남베트남 친구들인데 북베트남 소리가 들리면 평양이거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통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저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흡수 통일한 형태로 됐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앙금이나 감정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이렇게 받아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물론 이제 그냥 한번 해본 생각입니다. 향후 50년간 남북의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50년 동안 우리 서로 통일하려고 하지 말자 하는 가운데, 그래 너 외국으로서 너랑 나랑 우리 그냥 비자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듯이 그래 맞아 교류. 그 분단의 적대적 성격만 극복하자.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돼서 어느 정도 동질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통일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김정은의 컨디션이 뭔가도 너무 궁금합니다. 자기가 배터는 났고 진짜 이러다가 전쟁 위험이라는 게 진짜 있으면 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요. 이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한반도 정세가 6.25 전쟁 직전만큼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드디어 이제 전쟁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북한 영변 원자로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활동 움직임 포착했죠.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걸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거고, 영변에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심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예전부터 이 핵물질을 계속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핵무기까지 개발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좀 이전과는 좀 다른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이번에 핵시설 가동이 왜 예전보다 더 큰 관심을 끌게 된 건지 이게 사실은 좀 궁금해지는데. 그거는요. 제호주문수 나왔지만 이런 도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 가시면은 도움 있죠. 동그란 거 있어요. 그렇죠. 동그란 거.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씌워지잖아요. 뭐야? 아까 그럼 없다고 일단 돼 있었어. 그렇죠. 그렇죠. 이제 드디어 그 경수로가 되는 거죠. 아.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원자로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구닥다리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드디어 물을 쓰고 있을 것 같다. 경수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큰 건 아니지만 크기로 비하면 약 40분의 1, 50 아주 조그매 그야말로 소형도인데 근데 그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서 온배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아까 흑연 감속로가 아니고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거 정말 심각한 우려가 되는 게요. 플루톤 양이 전에 흑연 감속로 1년에 5kg이었다면 여기는 약 25, 내지 30kg 크게 잡으면 양이 많네요. 6배예요. 30kg이면 큰 양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6kg 가져가서 나가사키 폭탄이 됐단 말이죠. 6kg가? 와. kg이라면 7개, 8개. 그런데 위협적인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기하급수적이라면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돼. 10배, 20배. 그러니까 뭔가 아직은 제대로 우리가 보지 않았다. 더 큰 게 어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걱정이 쟤들 저러다 터트려 먹을까 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런 원자로는 그 터지는 게 굉장히 큰 사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그 어찌 보면은 그 위험 수위가 한 두세 단계 갑자기 뛰어버렸어요. 플루토늄이 나온다는 사실보다는 운전 중에 서투니까요. 사고가 날 수 있다. 저는 그게 무서운 부분이라고 보죠. 나는 무엇보다도 이 경수로가 터지는 것보다 우리 정은이 배가 터질까 봐 걱정이야. 정은이 배가 터질까 봐 걱정이야. 야, 이 배 관리부터 하라. 경수로 터지는 건 나 걱정이 안 돼. 이 배가 터질까 봐. 근데 서 교수님이 그냥 괜한 걱정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랑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주요 표적으로 겨눈 북한 핵무기가 180개 정도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 이렇게 경수료형 원자로까지 계속 늘리면 2030년대까지 북한이 갖게 되는 우리나라를 겨눈 핵무기는 최대 300에서 500개까지 북한은 늘리려 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조짐까지 관측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시호를 한 거죠. 저게 갱도까지 퍼뜨리면 더 폭발력이 강할 텐데. 원래 갱도 폭발하면 저 산이 내려앉아야 돼요. 북한은 이렇게 딱 꼬불꼬불 파놔가지고. (2018년이죠) 아마 5월쯤이었었는데 그때 이게 그 정치적인 쇼라고 했었고 그때 그 취재단들만 갖고 전문가들은 없었고 그런데 보시다시피 입구만 터뜨린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갱도가 전부 하면은 내려앉게 돼요. 산이 내려앉아. 그리고 지금 만탑산은 무지하게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피로하거나 산피로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 정도 되면은 내려앉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입구만 그냥 아마도 입구에서 10m도 되지 않은 정도만 다이너마이트 정도로 터뜨렸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는 허락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귀가 구리지 않았을까요? 영업정지 당했는데 맞아요. 가방 끄고 속에서 몰래 반사하는 집 많았잖아요. 비교가 딱이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뒤에서는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영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도 제 기억하기는 2022 벌써 2년 돼가요. 네. 2년부터 이제 3번. 그러니까 1번이 동쪽에 있었는 첫 번째 하다마자 그냥 그 시설 자체가 무너져 버렸고요. 2번 갱도에서 2, 3, 4, 5, 6, 5번을 했죠. 그게 약간 북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3번이 가장 남쪽. 어찌 보면 백두산에서는 제일 멀죠. 한 110km. 서울에서 충북 청주 정도.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3번 갱도를
복원하기 시작했고 땅굴 하면 또 우리 북한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계 또 두더지들이 쉬어야죠. 서럽죠. 그렇죠? 기가 막혀요. 한 2달 만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거기다 새길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6차 실험급을 견딜 수 있는 화강암 지대가 아직 존재한다. 그게 3번이 지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 갱도를 복원하는데 몇 달도 안 걸렸어요. 3번 갱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제사회가 3번 갱도 다시 복원했다라는 지적을 하니까 2023년부터 4번 갱도를 다시 복구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4번 갱도로 향하는 샛길입니다. Road Construction Complete라고 돼 있죠. 샛길 공사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위성 사진으로. 그런데 아직은 4번 갱도 입구는 현재까지 붕괴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붕괴된 이 낭떠러지 앞에 조그마한 건물 2개가 보이죠. 여기서 보면은 two constructed buildings라고 돼 있어요. 2개의 어떤 빌딩이 붕괴된 갱도 앞에 완공이 되어 있다라고 그 미국의 상업 위성하고 정보 위성들이 다 체크를 한 거예요. 신설 건물을 만들어 놓은 걸로 봐서는 이제 저 붕괴된 게 쉽게 말해서 입구가 이렇게 갱도가 있으면 입구는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갱도는 튼튼하게 살아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7차 핵실험을 한다는 의미는 핵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완성된 핵을 주해와 함께 북한의 미래 인민들 앞에 내세운다라는 의미가 김정은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큰 의미이고 좀 무언가 이거에 김정은이 집착하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핵 이코르 주해.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후계 세습을 서두르는지는 아직 정확히 규명은 안 됐습니다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김정은에게 있어서 완성 단계는 핵도 완성시키고 주해도 후계 세습 구도를 더 심화 내지 완성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 게 김정은의 올해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어떻게 보면 더 눈에 띄는 게 뭐요? 주의 차림새거든요. 지금 11살인데 초등학생이잖아요. 미설주부터 더 들어가요. 네, 근데 지금 뭐 하이힐을 신고 또 파마를 시키고 정말 아이답지 않은 힐이에요, 저게. 힐 시켰어요. 그럴 때 힐이에요. 어떻게 초등학생인데 엄마랑 키가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이제 나이도 정확히 모르고 이름도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인민들한테 계속 보여서 아, 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하다. 저 머리도 주체머리거든요. 근데 엄마보다 더 높아요. 차림새를 좀 변화시켰잖아요. 아이가 아니라 지금 어른이고요. 성인으로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건데 그건 바로 백두 혈통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인민들 앞에서 연출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 군사 포레이드 열병식부터 핵무기부터 막 데리고 돌아다니는 게 좀 차원이 달라요.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기념우표까지 발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 최근에는 무슨 샛별 여장군, 장군 칭호까지 붙었던 이건 딱 분명 아이공 세습구도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세자 어린데도 세자 책봉 하잖아요. 세자 책봉. 이게 뭔가 이렇게 왕조의 안정성을 갖다 기하기 위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김주애를 지금 후계자로 책정을 하고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간 거고 인민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나이 뭐 잘 모르잖아요. 이름 딱 보게 되면 아까 보니까 키를 딱 보니까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래. 아빠랑. 그러니까 성인과 같은 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계 구도를 좀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안보라는 건 안전이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그 면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걸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북한이 저렇게 하는 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제가 볼 땐 북한이 굉장히 지금 초조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초조해하고 있어요. 즉 자기들도 뭐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얘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서 같이 대응하는 것은 저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정은이가 지금 통일을 안 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남북한이 김정일이가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는 그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 그리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대한민국이 통일 정책을 틀어지고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통일 정책은 김정은 정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김정은은 통일을 포기하고 동족 관계라고 안 하고 그리고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살아오면서 들어왔던 우리의 소원 통일 우리 그대로 부르고 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통일을 꿈꾼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통일을 당신들하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프트 파워적인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서는 지속적으로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반도를 제외한 미국의 방어선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전문가들이 작년 연말부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너무 믿게 되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미국이 우리를 핵우산을 씌워줄 거야. 자, 서울과 워싱턴이 동시에 위협받을 때 미국은
뉴욕이나 워싱턴을 포기하고 서울을 지키겠습니까? 라는 건 사실 굉장히 오래된 물음이거든요. 거기에 미국이 자신 있게 대답해주지 못한다면 어쨌든 7차 핵실험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런 모든 소프트 파워적인 노력을 우리 정부가 안 해본 게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된 위협 앞에서 자, 우리가 굳이 모든 가능성을 닫아둔 채 협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교훈을 좀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